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마이클 세일러 인터뷰, CNBC 인터뷰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부터 규제 환경, 또 디지털 자산의 미래까지 그의 생각을 쭉 따라가 보면서 당신이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맥락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세일러 인터뷰는요, 현재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특히 기업 전략이나 규제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고요. 네, 맞아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트렌드 확산, 이거죠. 그렇죠. 게임스탑 아니면 트럼프 미디어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 보유 계획 딱 밝히면서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세일러는 이건 두고 때가 무르익은 아이디어는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나카모토, 소프트뱅크, 테더 이런 이름들도 쭉 언급하면서 이게 단순 투자를 넘어서서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어요. 맞습니다. 세일러는 이 기업들이 각국의 규제라던가 자본시장의 어떤 문턱 이런 걸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의 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대사 역할이요? 네. 처음에는 약간 벤처 투자처럼 시작할지 몰라도 이게 성공을 경험하면서 비트코인이 그냥 보유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적인 운영 기반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자본이다. 이걸 깨닫는 새로운 자본가 세대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홍콩이나 한국, 아부다비 이런 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근데 그게 좀 흥미로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디어나 게임스탑 주가는요, 발표하고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랬죠. 이게 대사 역할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건지, 세일러의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는 좀 다른 반응인데 이 간극은 그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세일러는 그걸 이제 단기적인 시장 반응으로만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요. 이걸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 그 공매도 있잖아요. 아, 공매도, 네. 네, 그게 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을 줬다. 이걸 원인으로 꼽고요. 게임스탑은 시장 참여자들이 회사가 좀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주길 기대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아, 기대치보다 적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장기적인 시각입니다. 결국에는 이 대체대조표상의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늘리고 기업 가치를 높일 거다. 이런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 주가가 오른 걸 예로 들면서 이 전략은 결국 통할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계속 비트코인 살 거라고 했고요. 이렇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규제 환경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일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죠. 네, 맞아요. 바로 그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4가지 범주로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4가지 범주요? 네. 첫째는 이제 발행 주체가 없는 디지털 상품, 비트코인 같은 거죠. 둘째는 달러 같은 거에 연동된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아, 스테이블 코인? 네. 셋째는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디지털 증권. 그리고 넷째가 팬 토큰이나 멤버십 같은 어떤 유틸리티 성격의 디지털 토큰. 이렇게 딱 4가지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팬 토큰 같은 거요. 네, 케이티 페리나 조 로건의 팬 토큰 이런 걸 예로 들면서 이런 건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4가지 분류는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걸 넘어서 각 자산 유형에 맞는 규제, 세이프 하버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그 애매한 증권성 논란을 좀 피해갈 길을 제시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쉽게 이걸 이해하고 또 혁신이 일어나고 소상공인들도 자본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그의 주장입니다. 네. 법적 불확실성만 딱 거치면 미국이 디지털 금융의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하고 다른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에 약간 좀 긴장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좀 분리된 느낌도 있었고.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들이 서로 좀 융합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교환 매개체로, 토큰화된 증권은 자본시장의 혁신 도구로, 그리고 디지털 토큰은 새로운 자본 조달 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로서 각자의 역할과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생태계 내부의 융합뿐만 아니라 뭐 미국과 파키스탄, 중동 같은 국가 간 경쟁이나 뉴욕과 마이애미 같은 도시 간 경쟁이 오히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더 강력하고 분산적으로 만들어서 신뢰를 높인다. 이렇게 본다는 점이에요. 아, 경쟁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네, 건전한 경쟁은 그렇다는 거죠. 결국 기술 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명확한 규제를 통한 규제적 돌파구, 이걸 마련하는 게 산업 전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류가 참 명쾌하긴 한데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는 또 각 항목의 경계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둘러싼 그의 현재 분석, 그리고 미래 비전을 쭉 살펴봤습니다. 기업들의 참여 확대, 또 단기 변동성에는 흔들리지 않는 장기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역설했네요. 네, 특히 디지털 자산을 상품, 통화, 증권, 토큰이라는 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자는 제안은요. 앞으로 규제 논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술 분류를 넘어서서 금융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세일러의 비전처럼 만약에 기업이나 개인이 디지털 토큰을 지금보다 훨씬 쉽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자본을 모으는 수단을 넘어서서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혹은 뭐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